전국에 계신 한능검 수험생 여러분들 또 왔습니다. 한국사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은쌤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오늘부터 근현대사, 근대 계양기 부분을 들어갈 거고요. 그 중에 첫 번째 강의 43강, 오늘 배울 내용은 흥성대원군의 국내외 정치입니다. 여기는 출제율이 사실상 거의 100%에 육박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꼭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은 흥성대원군의 국내 정치만을 가지고 문제를 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흥성대원군의 국외 정치만을 가지고 문제를 내기도 해요. 그래서 정말 어쩌다가 어떤 회차에서는 흥성대원군의 국내 정치와 국외 정치를 각각 따로 내요. 그러면 한 회차의 흥성대원군 문제가 2번 나올 때도 있습니다. 또 국내외 정치니까 국내든 국외든 흥성대원군의 정책을 던져놓고 국내 정치를 던져놓고 다음 인물에 해당되는 정책을 오르면했을 때 국외 정치를 물어보기도 하고요. 국외 정치를 던져놓고 흥성대원군의 국내 정치가 정답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국내외 전부 다 완벽하게 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흥성대원군의 정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흥성대원군이 집권했던 시기의 국내외 정세를 좀 볼 건데요. 여기는 판서로 쭉 잡고 그냥 들어올게요. 지금부터 흥성대원군의 국내 정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흥성대원군의 국내 정치를 볼 건데요. 당시 국내 정세를 좀 알아야 되겠죠. 흥성대원군이 집권했던 그 시기 때 조선은 오랫동안 이어진 세도 정치기로 왕의 힘이 거지 깽깽 같았던 그 상황입니다. 몇몇 세도 가문이 모든 권력을 틀어줬던 그 시기, 그리고 민들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에 그 민들은 종교에 기대죠. 그러면서 동학과 천주교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잠깐 나라 밖을 볼게요. 국외 상황은 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일단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 러시아가 스르륵 내려옵니다. 그리고 중국은요, 한 번쯤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만한 아편전쟁, 아편전쟁으로 영국에게 완전 박살이 나버려요. 그리고 일본은 천조국, 아메리카, 미국의 공격을 받아 완전히 또 작살이 나버립니다. 이걸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흥성대원군은 어떤 생각을 하냐? 일단 우리는 국내 정세가 너무 엉망진창이다. 그러니까 서구와 어떻게 뭔가 하기보다는 일단 걸어 잠그고 안부터 탄탄하게 한 다음에 열어 제끼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흥성대원군의 국외 정치를 좀 이따 보겠지만 통상수교 거부 정책, 걸어 잠그는 세국 정치가 나옵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흥성대원군이 무조건 걸어 잠그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일단 국내 상황이 너무 엉망진창이니까 요거 잡고 나서 서구와 딜을 내서 계약을 통해서 한번 열어 제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편 중국과 일본의 상황을 또 좀 아셔야 되는데, 이게 흥성대원군 문제를 푸는 데는 도움이 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정리할 때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는 겁니다. 뭐냐? 중국과 일본은요, 지금 각각 영국과 미국에게 박살이 났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단계로 가는 과정이 완전히 달라요. 무슨 말이냐? 중국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지금도 보시면 자기 문화에 대한 자존감이 개쩔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비록 저 적보도 없는 서양 오랑캐 새끼들에게 반쯤 털렸지만 우리의 정신, 우리의 사상, 우리의 제도는 퍼펙트하다. 서양의 기술만을 받아들이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요 사상이 뭐냐면 중국의 몸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몸체, 서양에 쓸 용, 필요한 기술만 받아들이자라는 중체서용론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했던 개혁이 바로 서양의 무기를 배우자라는 양무운동이에요. 한편 일본은 자기에 대한 자존감이 없습니다. 미국에게 박살이 나자 쩐다, 미국 개쩐다. 우리는 미국의 기술뿐만 아니라, 서양의 기술뿐만 아니라 서양의 정신, 사상, 제도 모든 걸 다 가져와서 다 뜯어 고치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들이 주장했던 이론은 뭐냐면 문명개화론입니다. 모든 문명을 열어 제끼겠다. 그러면서 나왔던 개혁이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세계사 시간에 무조건 시험 문제로 나오는 메이지 유신입니다. 미국에게 털렸던 일본, 영국에게 털렸던 중국, 이렇게 큰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이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둘의 격차를 더욱더 벌려놓겠죠. 그러면서 결국 나중엔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됐다라는 거. 여기 내용 잡아드렸고 다시 흥성대군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흥성대군은 이제 국내 정치, 세도 정치기 때 패단을 먼저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흥성대군은 중요한 게 여러분들 이스킹 왕이 아닙니다. 왕의 아버지죠. 왕의 아버지. 흥성대군의 아들이 누구냐? 바로 고종 황제. 나중에 고종 황제가 되는 고종입니다. 원래 이름은 명복이에요. 명복이. 우리 명복이가 12살의 나이에 왕이 오릅니다. 그리고 명복이가 왕이 오르는 이유는 뭐냐? 흥성대군군요, 여러분들. 메소드 연기의 달인이에요. 바보 연기를 그렇게 잘합니다. 세도 가문들이 보기에 야, 쟤 왕족인데 또라이네. 완전 우리 스타일이야. 왜? 왕족이 똘똘하면은 자기들에게 대들 수가 있으니까. 실제로 똘똘한 왕족이나 싹수가 있으면 싹 다 죽여버립니다. 흥성대군 바보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별명이 또 뭐가 있으냐면 상갓집 개입니다. 일반 평민들, 농민들이 뭐 상갓집에 뭐 제사가 나거나 했다. 그러면 거기 가서 술 한잔 얻어먹고 고기 얻어먹고 좋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완전 도라이네. 딱 봤더니 또 심지어 아들이었던 고종, 12살, 나이도 어립니다. 얘를 왕에 딱 세우면 세도 가문 입장에서는 또 우리 마음대로 정치를 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명복이, 고종이 왕으로 즉위를 했던 거죠. 그러자 흥성대군이 태도가 돌변합니다. 내 아들 명복이, 고종이 나이가 어리니 내가 대신 정치를 하겠다. 그러면서 섭정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때부터 흥성대군의 정치 10년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흥성대군이 비록 왕은 아니지만 왕이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면 되는 거예요. 흥성대군이 비록 왕은 아니지만 왕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 모든 왕들의 내구조 속에 1순위는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왕권 강화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흥성대군은 왕은 아니지만 당연히 왕권 강화에 집착을 하겠죠. 그러면 왕의 권력을 강화시키려면 제일 간단한 게 뭐예요? 나에게 대드는 쉐끼들, 세도 가문을 날려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흥성대군이 즉위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일단 세도 가문을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몇몇의 세도 가문들이 하나의 정치기구를 틀어지고 있었죠. 뭐? 시험에 단독으로 나오는 정치기구, 비변사. 비변사가 뭐였나요, 여러분들? 변란을 준비하는 기구였습니다. 중종 때 삼포회란을 계기로 임시기구로 설치됐다가 명종 때 을묘외변을 계기로 항상 있는 상설기구와 그리고 임진왜란 정묘란을 병조란을 거치면서 조선 최고의 정치기구. 그러면서 나중에 비변사가 조선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걸 다 결정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만 틀어지면 조선의 모든 걸 틀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당연히 몇몇의 세도 가문, 안동, 김씨, 풍량주시 그거 다 틀어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비변사를 흥성대군군이 날려버립니다. 폐지시켜버려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정치기구였던 삼군부와 의정부의 권한을 강화시킵니다. 딱 봐도 삼군부는 뭐예요, 여러분들? 국방과 관련된 거, 군사와 관련된 거. 의정부는 뭘까요? 우리 예전에 많이 배웠잖아요. 의정부 서사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들어갔던 원래 조선 최고의 정치기구죠. 여기는 정치를 틀어지는 거. 이렇게 분리를 시킨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예전에는 비변사만 틀어지면 모든 걸 틀어지는 건데 이제는 이렇게 분리를 시켜서 여기 힘을 실어주니까 삼군부를 틀어지면 군사만을 틀어지는 거예요. 의정부를 틀어지면 정치만을 틀어지는 겁니다. 권력 독점이 안 되겠죠. 그래서 비변사를 폐지하고 삼군부와 의정부의 권한을 강화시킵니다. 그리고 흥성대군은 법전을 또 만들어요. 어떤 법전을 만드냐? 모든 왕들은 왕권을 강화시킬 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법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율령반포. 그리고 흥성대군은 코 푸는 게 아닙니다. 흥성대군은 대전 회통이라는 법전을 만들어요. 그리고 육전조례라는 책도 만듭니다. 흥성대군의 법전은 중요해요. 시험에 정답이 잘 되기도 합니다. 모든 법전을 만나겠다? 법전 정리해볼까요? 경국대전. 수양대군 세조가 만들었던 경국대전은 완성성성성성 언제 완성이 됩니까? 성종 때 완성이 되고 시간이 흘러 자기 아들을 뒤주에 갇혀 죽였던 비정한 아빠 영조는 경국대전에서 필요한 것만 슉슉 뽑아 쓰는 속대전. 그러니까 손자였던 정조 할배 때문에 법전이 더 헷갈린다. 그래서 이 법전을 모든 법전을 통일해서 편찬하는 대전통편.
그리고 흥성대원군은 세 개가 있으니까 더 헷갈린다. 모든 거를 만날 회, 모든 걸 만나게 해서 통일시켜버리겠다. 대전회통. 흥성대원군은 흥! 코 푸는 거 아닙니다. 흥! 대전회통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까지 잡아드렸고요. 이런 식으로 흥성대원군은 지금 왕권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요. 바로 경복궁 재건축을 하고자 합니다. 대박 사건이에요. 경복궁 중건. 경복궁을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 경복궁이요. 임진왜란 때 불탄 후에 국가가 여유가 없다 보니 그대로 버려두고 방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중건합니다. 어떻게 보면 왕실의 위용을 되살리기 위해. 이것 봐라! 조선 왕실 아직 죽지 않았다! 위엄을 살리기 위해 만든 건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 궁궐을 지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아하!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돈이 없죠. 그래서 돈을 얻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냐? 첫 번째, 원납전이라는 거를 징수합니다. 원에서 납부하는 전! 원에서 납부하는 돈이라는 원납전을 징수해요. 기부금이다. 기부금인데 강제 기부금이에요. 이게 뭐냐? 야, 신하들아, 내가 경복궁을 재건축하고 싶은데 돈이 없죠. 신하들아, 절대 강요 아니야. 원납전이라는 걸 징수할 테니까 원에서 납부하는 전 돈이야. 기부금이야. 내고 싶은 사람만 내. 내기 싶은 사람, 내기 싫은 사람 안 내도 돼. 돈통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흥성대원 돈통을 확인하겠죠. 그리고 뭐라고 하냐? 영의정, 너 돈 안 냈네? 사는데 좀 여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야 절대 강요 아니야. 대신에 이제 영의정 안 하면 되겠네. 어떻게 될까요? 전하, 신영의정 아래옵니다. 제가 실수로 깜빡 돈을 안 냈습니다. 돈을 내겠죠. 강제기부금입니다. 그게 원납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하냐? 그래도 돈이 모자라요. 아예 이제는 더 심플한 방법으로 갑니다. 당백전이라는 거를 발행을 해요. 돈을 아예 새롭게 찍어냅니다. 당당하게 100배의 가치가 있는 돈을 찍어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돈이 없으면 돈을 찍어낸다니까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어느 날 갑자기 지금 최고의 우리 화폐의 5만 원 화폐보다 100배의 가치가 있는 돈이 갑자기 더 나와버린 거예요. 얼탱이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물가가 폭등을 해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오뎅이에요. 오뎅. 저 오뎅에 환장합니다. 오뎅동진이요. 오뎅동진. 항상 주머니에 현금을 가지고 다녀요. 왜? 언제 어디서 길거리 오뎅을 만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만나면 일단 먹어봐야 돼요. 왜? 각 오뎅마다 국물 맛이 다 다르고요. 각각마다 오뎅의 맛이 다르고 또 국물에 들어가는 재료에 따라서 맛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또 주머니 현금이 있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보통 아마 오뎅이 요새 좀 오뎅 가격이 좀 많이 올라서 한 개 보통 1,000원, 또 심한 데는 한 개 요새 1,500원까지도 받아요.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오뎅을 예를 들어서 한 개를 먹는데 1,000원이 필요하다. 당백전이 발행된 뒤부터는 1,000원이 아니라 이제 돈이 100배 가치 돈이 찍혀 나왔잖아요. 그러면 오뎅 한 개를 사 먹으면 이제 100배 돈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1,000원이 아니라 오뎅 하나를 먹으려면 10만 원을 내야지 오뎅 한 개를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물가가 폭등하겠죠. 당백전이 발행된 뒤부터 물가가 폭등합니다. 그러니까 민들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도 힘들겠죠. 그래서 농민들의 불만을 가득 들었던 게 바로 경복궁 중건이에요. 그리고 양반들의 또 불만을 들었던 게 경복궁입니다. 왜? 원에서 납부하는 강제 기부금을 뜯어냈잖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냐면 궁궐을 지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나무가 필요하겠죠. 그 나무를 어디서 얻냐? 양반 산에 가서 그냥 막 캐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래도 돈이 없어. 서울은 당시에 동대문, 남대문, 북대문에서 4개 문이 있잖아요. 거기를 들락날락 할 때마다 통행료를 받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은 여러분들이 아파트에 살면은 아파트를 나갔다 들어올 때마다 경비실 아저씨가 돈을 받는 거예요. 농민들 빡치겠죠. 양반들 빡치겠죠. 그래서 심지어 노래까지 만들어집니다. 경복궁 타령이라고. 너무 힘들다. 차라리 빨리 궁궐아 무너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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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노래까지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 궁궐에 동원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일반 농민들일 거 아니에요. 16세에서 60세 미만의 건장한 남자들이 여기 끌려가서 나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양반과 농민들에게 온갖 불만을 들었던 게 경복궁 중건입니다. 시험에 경복궁 중건을 가지고 단독으로 출제가 되기도 해요. 경복궁 중건을 한대요. 샤나샤나 꿀랑꿍 원납전을 징수했네요. 다음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당백전을 발행하였다. 당백전이 들어가면 원납전을 징수하였다. 찾으면 정답. 근데 일반적으로는 경복궁 중건 원납전, 당백전 설명 다 줘요. 다음 같은 정책을 시행했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비변사를 폐지하였다. 대전회통을 편찬하였다. 찾으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 가볼게요. 지금 어떤 시기냐면 세도 정책이 혼란에 빠져 있는 시기예요. 우리 앞에서 세도 정책이 때 농민들이 들고 일어났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바로 삼정의 문란이죠. 세 개의 세금을 가지고 장난질을 치니까 못 버티고 에라이 다 들고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흥성대원 입장에서는 이걸 통해서 일단 왕권을 다 잡았습니다. 왕권을 다 잡고 나니까 이제 누구한테 신경을 쓸까요? 우리의 영원한 호구, 민들에게 신경을 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민생 안정 정책의 일환으로 삼정의 문란을 잡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전정. 토지에서 거두는 세금의 폐단을 잡기 위해서 뭘 하냐면 땅의 양을 측정하는 양전 사업을 실시를 해요. 그래요?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군대 가는 세금. 요걸 잡기 위해서 뭘 실행을 하냐? 바로 호포제라는 거를 실행합니다. 호포제. 예전에 영조의 균요법 기억나세요? 균등하게 역을 부과하겠다. 군대 안 가는 양반들도 군대 가는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했지만 양반들의 반대가 심하자 결국 그건 못하고 원래 취지대로 못하고 세금은 깎아줘야 되니까 1년에 2필 내는 군대 가는 세금을 절반 깎아서 1년에 1필로 깎아줬잖아요. 근데 그게 계속 폐단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무슨 폐단? 동진씨 군대 가는 세금 내야죠. 네, 사랑하는 저희 와이프 토끼 같은 딸, 귀여운 아기 딸, 우리 3인 가족 그러면 저만 세금 내면 돼요. 1필이죠. 1필. 사또가 동진씨 그거 아니다. 동진씨 1필 받고 1필 더? 에? 네 애기 딸인데요. 아들 청년이다. 이거 받고 1필 더. 또 누구요? 네 와이프 뱃속에 애기 태어나지도 않았는데요. 청년이다 남자. 이거 받고 1필 더. 또 누구요? 누가 아버지? 우리 아버지 60세 넘으셨는데요. 청년이다 청년이다. 이거 받고 1필 더. 또 누구요? 누구 할아버지? 사또 우리 할아버지 헤븐 하늘에 계신데 어디 살아있다 불사신. 1필 내 거 5필. 이 폐단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영조가 진짜 하고 싶었던 걸 드디어 흥성대원군이 해내는 거예요. 호포제. 코 푸는 거 아닙니다. 흥성대원군 호포제. 드디어 군대 가는 포를 양반에게도 징수를 한 거예요. 아파트 101호, 102호, 103호 집집마다 가가 호호마다 무조건 군대 가는 포를 때린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동안 세금 면제였던 양반들이 군대 가는 세금을 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호포제의 결과 국가 재정이 어떻게 될까요? 국가 재정이 늘어났다. 그리고 호포제를 시행하였다. 흥성대원군 업적 문제를 넣을 때 정답이 잘 됩니다. 또 이제 하나 폐단이 더 있죠. 삼정의 문란이가 3개니까요. 바로 황곡제도. 곡식이 돌아온다. 농사가 개폭망했을 때 국가가 쌀을 빌려주고 그 다음에 이자를 쳐서 받는 건데 농사가 오래 잘 됐어. 쌀을 빌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지방 쓰레기 같은 사또들이 쌀 빌려주고 어떻게? 다음에 이자를 쳐서 가져가는 거죠. 근데 줄 때 쌀은 모래 반, 쌀 반. 나중에 뺏어갈 때 쌀은 오로지 쌀만. 온갖 장난질을 칩니다. 요걸 잡기 위해서 흥성대원군이 뭘 하냐? 사창제라는 거를 운영해요. 개인사, 개인에게 쌀 빌려주는 창고 키를 맡기는 거예요. 대구에서. 야, 이 대구 지역에서 제일 인심이 좋은 양반이 누구야? 동진인데요? 그래? 그러면 동진에게 황곡, 쌀을 빌려주는 창고 키를 맡기는 거예요. 암행오사래요. 탐관오리. 매간매직으로 들어온 탐관오리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그러면 동진이는 아무리 쓰레기라고 해도 매간매직으로 들어온 탐관오리보단 덜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황곡의 폐단을 조금씩 잡아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민들의 생활을 또 안정시켜요. 그리고 또 마지막 국내정치 마지막입니다. 민들의 마음도 달래주고 왕권 강화도 했었던 2마리 토끼를 잡았던 정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서원철폐입니다. 서원철폐. 서원은 법붕, 친구들끼리 당을 나눠서 싸우는 붕당의 아지트다. 대구 지역에 있는 서원에서는 대구에서 성리학을 제일 잘하는 은동진의 학문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관직에 나가면 당연히 동진파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각 지역만 나눠서 서로 싸우니까 안 된다. 아예 붕당 정치의 근원인 서원을 날려버리겠다. 흥성대원군 정말 대단합니다. 당시에
600여 개의 서원이 있었는데 다 날려버리고 엑기스 딱 47개의 서원만을 남깁니다. 당연히 서원 유생들이 다 들고 일어나죠. 이때 흥성대원군이 했던 유명한 멘트가 있습니다. 나는 공자가 다시 살아 돌아올지언정 나의 백성을 괴롭힌다면 용서치 않겠다. 다 날려버려요. 특히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도와줬던 중국의 황제를 모셨던 만동묘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만동묘를 포함해서 다 날려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왕권 강하고 민생 안정이냐? 일단 왕권 강한 이유는 뭐냐면요. 서원은요, 혜택이 많아요. 서원 유생들은 학생이니까 군대 가는 거 면제입니다. 그리고 서원에 있는 땅에서 나는 뭔가는 국가로부터 세금을 받지 않아요. 국가가 세금을 거두지 않습니다. 면세지예요. 그리고 국가가 인정했던 서원 같은 경우는 책도 주고 노비도 주고 혜택을 많이 줍니다. 그거 다 날라가잖아요. 국가 재정이 확충됐겠죠. 서원과 혹포제의 공통점은 국가 재정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또 왜 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거냐? 지방에 있는 향약이 있잖아요. 향촌사회 약속. 대구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대구 향약에 가담돼 있겠죠. 대구 지역에 서원이 만약에 50개가 있다. 50개 너무 많나요? 10개가 있다. 그러면 10개 서원에서 제사를 지내면은 그 동네에 있는 백성들이 제사를 도와주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봐요. 전국에 600개가 있다가 이제는 전국에 딱 8도에 47개만 남겨놓는 거예요. 그러면 대구 지역에 분명히 10개가 있는데 이제는 하나도 없는 경우도 생기는 겁니다. 농민들이 차출될 필요가 없겠죠. 농민들의 부담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민들의 생활에도 안정을 기여했다라는 거. 그게 바로 서원철폐입니다. 그러면 시험에 나오면 서원철폐 단독으로 주고 다음 같은 정책을 했던 인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흥성대원군의 다른 정책을 찾으면 정답이겠죠. 삼정인물론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PPT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흥성대원군이 집권했던 시기의 국내외 정세입니다. 세도 정치기의 폐단이 너무 심했고요. 동학과 청주교가 확산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서양에 대한 위기의식이 커져 있습니다. 러시아가 내려오면서 연해주를 차지하고요. 그리고 서양의 배가 곳곳에서 등장하기 시작을 하고 일본은 미국에게, 영국은 중국에게 박살이 납니다. 그리고 흥성대원군의 내정개혁인데요. 보시면은 배경에 세도정치기의 폐단, 왕권이 약하니까 어린 고종이 즉위하고 나서 흥성대원군이 바로 섭정에 들어가면서 왕권 강화 정책을 펼칩니다. 일단 안동김씨 날리고요. 그 다음에 중앙국이 비변사 축소 이후의 폐지까지. 그리고 의정부와 상군부를 강화시켰고 대전해통을 편찬했고요. 경복궁 중건을 통해서 왕실의 위용을 살리고 싶어합니다. 원납정 징수, 강제기부금 징수, 당백정 발행, 물가 폭등. 그리고 양반산을 캐고요. 통행세 징수, 백성 부역 동원. 그래서 양반과 농민들에게 둘 다 욕을 먹었던 게 경복궁 중건. 여기 관련 사료입니다. 보시면 쭉 보시면 되고요. 요거 주고 다음 같은 정책을 하였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흥성대원군을 물어보기도 하겠죠. 흥성대원군의 영정사진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당백전입니다. 내정개혁을 볼까요? 서원철폐 600개여 개 중에서 47개를 남기고 싹 다 날려버렸다라는 거. 서원의 토지와 노비를 몰수하면서 민생 안정, 국가 재정 확보, 그리고 왕권 강화까지. 넘어가겠습니다. 밑에 거는. 그리고 서원 철폐 또 사료가 여기 있고요. 넘어가서 삼정의 문란을 잡기 위해서 뭘 했냐. 땅에서 거두는 세금의 문제를 잡기 위해서 양전 사업을 실시했고요. 나중에 아들이었던 고종이 황제가 된 후에 광무개혁의 일환으로 양전 사업을 제대로 하고 땅 계약서, 오늘날로 치면 땅 문서, 지계를 발급하기도 해요. 요거는 고종 황제 때 일이고 흥성대원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오답선지로 들어갈 수가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그냥 양전 사업만 했다라는 거고 중요한 건 여기죠. 호포제. 양반에게도 군대 가는 세금을 때렸고 사창제. 지방간과 토의 중간 수탈을 방지시켰다라는 거. 좀 마음이 좋은 양반에게 쌀 빌려주는 창고키를 맡겼다라는 거. 그리고 호포지 실시 내용이 여기 있고요. 사료 주고 또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정치의 의의는 민생 안정에 이바지도 하고 왕권을 다시 찾긴 했지만 한계는 결국에는 왕권 강화가 전부 다 최종 목표고요. 그리고 각각의 정책에 따라서 양반들의 불만과 또 백성들의 불만을 다 일으켰다라는 거. 문제 보겠습니다. 밑줄근 중건의 시기, 경복궁 중건을 시작으로 샤랑샤랑 꿀랑꿍 흥성대원군의 정책을 물어보는 거죠. 보시면은 비변사가 설치가 아니라 폐지였으면 정답이었겠죠. 사창제 실치, 황곡의 폐단을 잡기 위해서, 원납전 징수, 경복궁 중건을 위해서. 정답은 3번. 대전 통편은 정조죠. 흥성대원군은
대전 회통입니다. 자, 이제 흥성대원군의 국외 정치인데요. 흥성대원군의 국외 정치는 일단 시간 순서 흐름대로 사건을 정리할 수 됩니다. 병신, 병신, 병신. 미안해요. 욕하는 거 아닙니다. 병신, 병신, 병신. 너무 심했나요? 언어 순화형으로 가운데 오페르트 도굴 사건. 병인양요, 신미양요 사이에 오페르트 도굴 사건. 병신, 병신, 병신 사이에 언어 순화형 오페르트 도굴 사건. 자, 또 하나 알아듣게 보세요. 병인박해 배울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제너럴 셔머너 사건, 병인양요까지. 세 개의 사건이 같은 해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각각 또 다른 해에 사건들이 또 일어납니다. 요걸 잠깐 기억해 두시고 시험에는 병인양요와 신미양요가 단독으로 출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연표 문제로도 활용이 될 거예요. 다음 사건이 일어났던 시기를 연표에서 고르시오. 자, 그러면 일단 큰 사건을 일단 시간 순대로 제가 가볍게 정리를 해드렸고요. 지금부터 해서 하나씩 잡아 들어갈게요. 먼저 1월달과 9월달에 있었던 병인박해, 병인양요를 한번 먼저 잡아보겠습니다. 병인박해인데요. 여기서부터는 판서로 잡고 들어올게요. 자, 그러면 병인박해를 한번 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 사건인데 이 병인박해는 어떤 거냐면요. 우리 앞에서 기억나세요? 러시아가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 스르륵 내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흥성대원군이요. 이 러시아가 너무 걸리적거리는 거야. 계속 신경이 쓰입니다. 근데 이 러시아를 내가 직접 처리하기에는 좀 부담이 돼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취하냐. 옛날에 사자성어 중에 이런 게 있어요. EEJ, 오랑캐는 오랑캐로 무찌른다. 흥성대원군이 조선 내부에 있었던 프랑스 선교사를 불러요.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야, 프랑스 선교사야. 내가 니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줄게. 종교의 자유를 줄게.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줄게. 대신에 조건이 있어. 응? 저기에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 러시아가 있는데 이 러시아를 알고 봤더니 중국에 니들 프랑스 애들이 있고 프랑스 군대가 있더만 여기다 연락을 해서 이 러시아 애들을 좀 덜어내주면 안 되겠니? 그러면 종교의 자유를 줄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프랑스 선교사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우리는 오로지 종교적인 이유로만 움직일 뿐 이런 정치적인 이유로는 움직이지 않는다. 짜질 거죠? 꺼지라고 얘기를 하죠. 흥성대원군이 그러지 말고 종교의 자유를 줄게. 러시아를 좀 제거해줘. 없애줘. 프랑스 군대를 좀 동원해서 종교 자유 준다니까? 우리는 오로지 종교적인 이유로만 움직인다. 그러자 흥성대원군 진짜 안 할 거니? 안 된다. 어쩔 수 없네. 싹 다 죽여버립니다. 이때 프랑스 선교사 무려 9명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때 프랑스 선교사만 죽인 게 아니라 국내에 있던 천주교 신자들까지 당시 천주교 신자 8,000명을 죽여버립니다. 이게 병인박해예요. 이때 죽은 사람들이 양화대교 홍대에 있는 합정에 있는 그 양화대교 절두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묻혀있고 지금 또 천주교의 성지예요. 이때 죽은 사람들의 머리가 묻혔다 그래서 절두산이라고 부르죠. 이 병인박해입니다. 이걸 계기로 이게 1월 달에 일어났고요. 1월 달에 일어났고 이걸 계기로 그해 9월 달에 바로 프랑스가 대규모 군대를 끌고 쳐들어옵니다. 그게 병인양요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힘들고 바쁘지만 프랑스가 되어야 됩니다. 바쁘지만 빨리 프랑스가 돼야 돼요. 이거 왜 이렇게 땡기지? 끝이 아닙니다. 또 태워줘야 됩니다. 프랑스입니다. 자, 프랑스가요, 이 병인박해를 계기로요, 조선에게 난리를 쳐요. 감히 어디서 조선 나부랭이가 우리 프랑스 국민, 프랑스 선교사를 죽여 우리가 입은 정신적 피해 배상해 막대한 배상금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 물건 사줘, 우리 물건 사줘. 대포를 뻥뻥뻥 쏘면서 우리 물건 사줘, 우리 물건 사줘. 이들은 통상수교를
요청하죠. 상업과 관련해서 모든 걸 통하게 해달라. 그런데 흥성대원군의 기본적인 정치는 어떤 정치다? 세국 정치죠. 세국 정책. 똑같은 말로 통상수교 거부 정책입니다. 프랑스 짜자꺼져 꺼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를 했지만 흥성대원군이 이런 통상수교 거부 정책, 세국 정치를 했던 이유는 있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국내 정치 봤잖아요. 엉망진창인 거예요. 국내 정치, 세도 정치기 패단 잡는 것만으로도 바빠 죽겠습니다. 근데 외국과 뭔가를 한다? 아직까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옆에 중국과 일본 봤잖아요. 자칫 잘못 열어버리면 다 털려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 잠그고 국내를 좀 정리를 하고 실력을 키운 후에 안정이 되면 그때 열겠다라는 게 흥성대원군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흥성대원군이 영원히 잠그겠다라는 게 아니라 실력을 키운 후에 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흥성대원군이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방탄복을 만들어요. 방탄복을 만들어서 실제로 실용화를 시키러 갑니다. 근데 문제가 생겨요. 방탄복을 입었는데 총알을 쐈더니 팅팅팅팅팅 다 튕겨내요. 근데 문제가 뭐냐? 너무나 무거워요. 그걸 입으면 너무 무거워서 달리지를 못합니다. 군인들이. 그 다음에 너무 무거우니까 삐끗 쓰러지면 너무나 무거우니까 혼자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런 문제점. 그 다음에 또 흥성대원군이 또 뭘 하냐면 서양의 배를 그대로 뺏겨서 벤치마킹해서 배를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서양의 배를 딱 띄웁니다. 와! 근데 그 배가 가라앉기 시작을 해요. 마치 잠수함처럼. 그리고 영원히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런 슬픈 스토리. 어쨌든 흥성대원군이 열기 위해서 준비를 해요. 안타깝게 열지를 못하고 끝나서 그렇지. 이때는 일단 열기 전입니다. 그래서 이런 요구를 당연히 거부를 하는 거예요. 꺼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거는 프랑스나 뒤에 나오는 미국이나 각종 서양의 나라들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 우리 땅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얘들 입장에서는 조선 땅 가질 바에는 차라리 중국 땅 가지는 게 훨씬 이득이야. 그러면 얘들이 원하는 거 뭐냐면 우리나라 열어 제껴서 자기네 물건 갖다 팔고 돈을 벌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수교를 요구합니다. 또 거절하겠죠. 그러자 잘 됐다. 병인 박해를 빌미로 배상금 요구하고 통상수교를 요구했지만 이거 거절하자마자 바로 대규모 군대를 끌고 들어옵니다. 로즈 세독이 수군을 끌고 들어와요. 어디로 들어오냐? 바로 강화도로 들어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예전에는요. 강화도가 전쟁이 터지면 우리가 오랑캐로부터 피난을 가는 곳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완전 반대가 됩니다. 서양 애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첫 길목이 강화도가 돼요. 완전 반대 상황이 되죠. 서양 애들은 배를 타고 들어오니까. 강화도에 상륙한 프랑스 군대가 조선의 군대를 아주 작살내버립니다. 사실 안타깝게도 이게 게임이 안 돼요. 프랑스 군대랑 조선의 군대가 대포를 쏘면 대포의 사정거리가 이미 3배, 4배가 차이가 납니다. 무슨 수로 이깁니까? 일단 붙었어요. 붙었는데 맹활약을 하는 장군들이 등장을 합니다. 일단 정족산성에서는 양헌수 장군이 매복작전으로 맹활약을 하고요. 그리고 문수산성에서는 한성근 장군이 맹활약을 하십니다. 근데 이런 활약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과서에는 이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실제로 정종상성의 양헌수의 승리를 거둔 이후에 프랑스군이 그냥 떠납니다. 프랑스가 원한 건 이거예요. 사실은 우리를 침략한 게 땅을 뺏으려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대포 뻥뻥뻥 쏘고 총 쏘면 애들이 어떻게 무서워서 열어 제낄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목숨 걸고 싸웁니다. 마치 이게 마지막 전쟁인 마냥. 프랑스가 어떻게 더럽고 치사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릴 때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 물건을 마트에서 안 사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엄마 나 이거 샀죠. 안 돼, 안 돼. 그러면 엄마 이거 사줘. 그러면 또 안 돼, 안 돼. 그러면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마트 바닥에 들어누워서 사줘. 그러면 엄마 아빠가 사줬던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이 울면서 그렇게 행패를 부릴 때 선물을 사줄 때 여러분들이 사랑스러워서 사줬을까요? 정말 더럽고 치사해서 사준 거죠. 그거예요. 자기들은 그냥 가볍게 들어왔는데 이것만 그냥 획득하면 되는 건데 통상수교만 얻으면 되는 건데 악독같이 물어뜯고
붙고 막 꼬집고 싸우니까 더럽고 치서서 그냥 떠납니다. 그러면서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어쨌든 태각이기 때문에 우리의 승리라고 하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 군의 피해가 몇 배나 더 막심합니다. 승리가 아닌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프랑스가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문화재에 대한 식견이 좀 있습니다. 실제로 나폴레옹 장군이 옛날에 외국을 막 전쟁할 때 그때 문화재만을 감별하고 문화재를 약탈하는 부대를 하나 따로 꾸려요. 그 정통이 지금까지 이어집니다. 이때까지도요. 그래서 프랑스가요, 떠날 때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강화도에 딱 봤더니 오, 대박 사건, 외규장각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름이 친숙합니다. 규장각. 정조 때 만든 그 규장각, 왕실 도서관 그 규장각. 그 규장각이 원래 기본 컨셉은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도서관 컨셉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수도에 있던 규장각 도서관이 광화도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도서관이라 그래서 외규장각이 있었습니다. 조선에서는 중요한 책 같은 경우는 복사본을 만들어서 가장 안전하다는 곳에 보관을 했는데 그게 사실은 광화도였던 거예요. 왜? 실제로 그 전까지는 광화도가 제일 안전한 곳이 맞았잖아요. 서양이 침략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 외규장각에 각종 책과 각종 금은 보화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프랑스 애들이 싹 다 털어갑니다. 또는 불지르거나. 이때 대표적으로 약탈했던 문화재가 뭐냐면 의계입니다. 의계. 이 의계가 어떤 거냐? 이런 거예요. 빠밤빰빰. 참, 이겁니다. 그림 보이시나요? 의계는 국가 왕실의 중요한 행사를 그림으로 이렇게 다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 행사를 재현할 때 이 의계를 보게 되면은 그대로 100% 재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런 의계를 만든 이유가 뭘까요? 오늘날에는 정말 중요한 사건이 있으면 우리가 사진으로 남기죠. 기록으로 꼭 남게 되는 거는. 이때는 사진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중요한 기록 같은 경우는 그림으로 남겼던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 하원을 뽑았던 거예요. 김홍도도 의계를 실제로 그리기도 합니다. 이 의계를 약탈당하였다. 그래서 병인양요와 관련된 내용을 다 잡아드렸어요. 자, 그러면 시험에 나면 어떻게 나오냐? 병인박해 샤랑샤랑꿀랑꿍. 다음 사건을 계기로 일어난 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 다음에 또는 프랑스와 막 싸운대요. 양헌수, 한성근, 샤랑샤랑꿀랑꿍 싸우고 있대요. 다음 자료와 관련된 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병인양요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정답이 뭘까요? 병인박해를 계기로 일어났다. 정답. 정족상성에서 양헌수, 문순사성에서 한성근 장군이 활약하였다. 찾으면 정답. 또 마지막, 외규장각의 도서가 약탈당하였다. 또는 외규장각의 의계가 약탈당하였다. 찾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약탈당했던 의계 같은 경우는 박병성, 프랑스에서 학자로 있었던 박병선 학자의 어떻게 보면 노력으로 국내로도 돌아오게 되죠. 나중에 그 얘기 다시 할 거예요. 그래서 병인양요 얘기를 다 해드렸습니다. PPT로 가보겠습니다. 자, 병인박해입니다. 러시아가 연해주를 획득하자 흥성대원군이 이걸 견제하기 위해서 프랑스 선교사를 교섭해서 종교의 자유를 주는 대신에 프랑스 군대로 러시아를 덜어내주기를 요청하죠. 거부당하자 탄압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선교사 9명, 8,000명의 천주교 신자들이 죽게 됩니다. 이걸 계기로 병인양요가 일어나죠. 그러면서 병인양요를 보게 되면 병인박해를 계기로 일어났다. 정답. 쳐들어오죠. 로즈 장리제도. 찔러 강화도를 침략합니다. 그러면서 문수산성의 한성근, 정족상성의 양헌수가 항전을 펼치고요. 한 달 조금 지나서 결국 프랑스가 퇴각을 하죠. 그렇지만 얘들은 문화재에 대한 식견이 있습니다. 의계를 비롯해서 각종 문화재를 약탈했다라는 거. 이게 의계고요. 그리고 활약했던 한성근, 문수산성, 그 다음에 정족상성이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정족상성, 여기. 동진입니다. 정족상성에 있는 동진이에요. 촬영차 갔었고요. 동진입니다. 양헌수 승정비고요. 그리고 동진입니다. 신났습니다, 동진이. 그리고 여기는 외규장각입니다. 외규장각, 강화도에. 여기 안에 이 의계가 있었던 거고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양헌수 샤랑샤랑 꿀랑꿍 배경 뭘까요? 배경. 병인박해가 배경이죠. 정답은 4번입니다. 그리고 기역이 원인이 돼서 발생한 사건. 선교사 9명 희생시킨 이 사건, 병인박해로 일어난 병인양요. 병인양요를 찾게 되면 양헌수가 정족상성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2번. 그리고
오페르트 도굴 사건인데요. 병신, 병인양요, 신미양요, 가운데 언어 순화형 오페르트 도굴 사건. 오페르트는 독일 상인이에요. 이 독일 상인이 똑같아요. 우리 물건 사줘, 우리 물건 사줘. 통상 수교를 요청합니다. 그렇지만 흥성대군의 기본 정책은 걸어 잠그는 세국 정치. 짜증 꺼져, 꺼지라고 얘기를 하자. 꺼지면 되는데 얘가 또 쓰레기 짓을 해요. 조선이라는 나라는 봤더니 조상님을 엄청 숭배하네? 그러면 흥성대원군의 아버지의 시신을 가지고 딜을 하면은 통상 수교를 할 수 있겠구나. 상업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겠구나. 대박이죠. 그러면서 오페르트는 지역사 문제로 나올 때 활용됩니다. 충남 예산 지역에 예산에 있었던 게 바로 흥성대원군 아버지의 묘입니다. 이 남영군의 묘를 가지고 묘를 털어서 시신을 가지고 흥성대원군과 딜을 하려고 해요. 그렇지만 거기에 있던 동네 백성들의 신고로 안타깝게 아니고 미수에, 안타까운 게 아니라 당연히 미수에 그쳐야 되죠. 도굴 하려다 실패로 끝납니다. 이러면서 흥성대원군은 서양에 대한 감정이 자꾸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끝판왕이 바로 신미양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페르트 도굴 사건 이야기 해드렸고요. 오페르트 도굴 사건은 시험에 최근에는 거의 20회차 전에는 단독으로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연표 문제로 나올 때 이게 중간에 기준점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병인양요로 연표 찾게 되면은 오페르트 도굴 사건 바로 앞에 찾으면 정답이 되겠죠. 그리고 여긴 관련된 사료고요. 제너럴 셔머너 사건입니다. 이제 판서로 잡을게요. 신미양요로 한번 갈 건데요. 그 전에 우리는 제너럴 셔머너 사건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너럴 셔머너 사건을 알기 전에 또 연표 흐름을 잡아야 돼요. 병신, 병인양요, 신미양요, 가운데 언어순화형 오페르트 도굴 사건인데 기억나세요? 뭔지는 몰랐던 게 아니고 이제는 알아야죠. 병인박해가 1월 달에 일어났었고요. 그리고 같은 해 7월 달에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해 9월 달에 프랑스가 병인양요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연도가 아예 바뀌어서 독일 상인이었던 오페르트가 흥성대원군의 아버지 묘를 가지고 딜을 하는 오페르트 도굴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요걸 잠깐 킵해놓고 이제 제너럴 셔머너 사건을 한번 잡아볼게요. 제너럴 셔머너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제너럴 셔머너 영어입니다. 영어. 제너럴 영어예요. 미국의 상선이에요. 미국의 상선인데 얘들 똑같습니다. 대포를 뻥뻥뻥 쏘면서도 얘들이 요구한 게 뭘까요? 강화도로 들어가서 뻥뻥 쏘면서 우리 물건 사줘. 당연히 흥성대원군의 기본적인 정책은 세국정치, 통상수교 거부정치. 짜증 꺼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꺼지면 돼요. 가면 됩니다. 근데 어떻게? 강화도에서 강을 잘못 타버립니다. 대동강을 타버리면서 어디로 가냐면 평양으로 가버려요. 얘들이. 집에 가면 되는데. 평양에 가서 또 대포를 뻥뻥뻥 쏘면서 우리 물건 사줘 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물가 식량이 떨어진 거예요. 배가 너무나 고픈 거예요. 그러면서 얘들이 평양에 있는 백성들에게 I am hungry, water please, I'm hungry. 배고픔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평양에 있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 또 우리가 어떤 민족이에요, 여러분들? 또 우리가 또 정의 민족입니다. 또 먹을 식량과 물을 또 주는 거예요. 그걸 먹은 제너럴 셔머너의 선원들 벌컥 냠냠냠냠 먹더니 또 대포를 잡기 시작합니다. 대포를 뻥뻥뻥 쏘면서 우리 물건 사줘. 이때 흥성대원군의 기본적인 정책은 계속 뭐다? 통상수교 거부정책, 세국정치. 짜증 꺼져. 이때 얘들이 또 꺼지면 돼요, 평양에서. 근데 평양에서 얘들이 약탈을 저지릅니다. 평양에 상륙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평양의 민가 관리들이 분노 폭발하기 시작을 하죠. 이때 평양의 관찰사가 누구였냐? 우리가 시험에 단독으로 인물 문제로 나오는 사람이자 예전에 한번 만났어요. 박지원의 손자였던 박규수입니다. 이 박규수가 이걸 직접 처리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 박규수가 옛날에 어떤 인물입니까? 철정 때 임술 농민봉기의 어떻게 보면 스타트였던 진주밀란이 일어날 때 안핵사로 파견됐고 그리고
삼정 이정청의 관청의 설치를 건의했고 그걸 받아들이게끔 했던 게 박규수죠. 이 박규수가 평양에서는 제너럴 셔머너의 약탈 사건을 처리하게 된 거예요. 이 박규수 과감한 행동을 합니다. 민들과 합심을 해서요. 이 제너럴 셔머너를 어떻게 불태우고요. 여기에 탔던 모든 선원을 전원 몰살시킵니다. 단 한 명의 생존자도 남기지 않아요. 싹 다 죽여버립니다. 그게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게 버퍼링이 무려 5년이 걸리는 거예요. 미미미미미미 미국이 쳐들어왔던 미미미미미미 신미양요 미미미미미미 미국이 쳐들어왔던 신미양요가 그래서 5년이란 시간이 지난 후에야 일어난 겁니다. 프랑스는 병인 박해가 1월 달에 터지자마자 그해 9월 달에 바로 군대 끌고 쳐들어왔잖아요. 미국은 5년이 걸려요. 왜 그러냐? 봤잖아요. 전원 몰살입니다. 미국이 그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미국에서. 이상하다. 내 친구 브라이언. 브라이언. 조선 간다고 했는데 연락이 안 된다. 내 친구 왓슨도 안 된다. 톰도. 이 사건이 밝혀진 거예요. 그러자 미국이 이제서야 그 사실을 알고 어디 조선 나부랭이가 감히 미국의 시민을 죽이는데 정신적 피해 배상에 똑같습니다. 프랑스와 막대한 배상금 내놔. 그리고 우리 물건 사줘. 우리 물건 사줘. 이 제너럴 셔머너 사건을 계기로 통상수교를 요청하죠. 그러자 흥성대군은 반응은 당연 똑같습니다. 거러 장군은 세국정치, 통상수교 거부정책, 짜증꺼져 또 꺼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자 미국은 잘됐다. 이걸 계기로 대규모 군대를 끌고 와서 조선을 압박해서 우리가 원하는 걸 뜯어내야 되겠다. 그러면서 미국이 군대를 끌고 쳐들어옵니다. 그게 바로 미미미미미미 신미양요입니다. 신미양요. 그럼 여기서 또 미국이 되어줘야 돼요. 바쁩니다. 따단. 미국은 로저스라는 제독이요. 군대를 끌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들이 들어오는 것도 똑같아요. 강화도입니다. 또 상륙과 동시에 조선의 군인들이 탈탈탈탈 털려요. 이때 맹활약했던 장군이 있습니다. 그 장군을 알아야 되는데요. 광성보에서 분전 끝에 결국 전사를 냈던 어제연 장군입니다. 안기법으로 아메리카, 응? 아메리카. 미국과 맞서 싸웠던 어제연 장군입니다. 광성보에서 아메리카. 미국과 맞서 싸웠던 어제연 장군이다라는 거. 이 전투에서 결국엔 죽음까지 불사하고 싸웠지만 승리를 거뒀다고 얘기를 합니다. 똑같아요. 또 프랑스랑 미국도요. 그냥 윽박지르고 겁주면은 자기들이 원하는 걸 얻어낼 수 있다 생각했어요. 배상금이랑 통상수교, 자유롭게 상업할 수 있는 활동. 그런데 또 울면서 막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더럽고 치사해서 그냥 떠납니다. 이때 엄청난 기록들이 있죠. 이때 참여했던 미국 군인들이 남긴 기록이 뭐냐면 이렇게 처절한 싸움은 남북전쟁 이후로 처음 본다. 조선 군인들은 정말 대단하다. 군인 정신이. 총칼이 떨어지자 어떤 이들은 물에 뛰어들어서 자결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흙을 뿌리면서 끝까지 싸웠다. 정말 처절하게 싸웁니다. 그리고 비록 조선 군인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지만 미국을 퇴각시키게끔 만든 거죠. 이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이미 프랑스가 싹 다 털어갔잖아요. 그래서 뭘 가져가냐? 어제연 장군의 깃발이 있었어요. 수자기입니다. 수자기. 이 수자기를 약탈합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흐른 후에야 영구 임대 대여 형식으로 우리나라에 다시 돌아오는 게 이 수자기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어제연 수자기 샬랑샬랑 꿀랑꿍 다음 자료와 관련된 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이렇게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 때 장군 깃발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사실상 나라의 국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태극기가 있지만 이때는 태극기가 없던 시절이잖아요. 국기가. 그래서 이때는 장군의 깃발이 그 역할을 대신했다고 보시면 돼요. 상징성이 엄청난 깃발입니다. 그래서 신미양요 내용까지 다 잡아드렸어요. 그러면 신미양요가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올까요?
제너럴 쇼머너 사건 샤나샤랑 꿀랑꿍. 다음 같은 사건이 일어났던 다음 사건을 계기로 난 전쟁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어제연 샤나샤랑 꿀랑꿍, 장공깃발 샤나샤랑 꿀랑꿍. 다음 자료와 관련된 전쟁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제너럴 쇼머너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 정답. 광선보에서 어제연 장군이 활약하였다. 찾으면 정답. 어제연의 장공깃발을 약탈당하였다. 찾으면 정답. 그리고 또 하나. 이 전쟁 이후에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신미양요 이후에 이 전쟁의 결과 영향으로 옳은 것을 했을 때 요거 하나가 정답이 있어요. 뭐냐? 지금 흥성대원군은 병인양요, 신미양요를 다 겪었습니다. 오페르 도구상까지 포함해서요. 서양에 대한 감정이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죠. 그러면서 특히 마지막 이 신미양요 사건을 계기로 전국 각지에 서양의 모든 문화를 배척하겠다라는 척합의를 세웁니다. 서양의 모든 문화를 배척하겠다. 척합의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시험에 나면 어떻게 나오냐? 아까 이거 주고 다음 전쟁 이후에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오는 것은 전국 각지에 척합의가 건립되었다. 찾으면 정답. 또는 척합의를 제시문에 단독으로 줘요. 서양의 문화를 모두 배척하고 흥성대원군이 세웠대요. 다음 같은 비석이 세워졌던 시기를 연표에서 고르시오. 신미양요 이후를 찾으면 정답이 되겠죠. 그리고 제가 여기 시간 순서 흐름을 또 잘 잡으라고 얘기를 한 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 이런 적이 있어요. 제너럴 쇼머너 사건이 나오고 이거를 연표에서 찾으래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신미양요의 배경이니까 신미양요 바로 앞을 찾는데 그 앞에 오페르스 도굴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 들어가면 오답이죠. 왜? 제너럴 쇼머너 사건은 오페르스 도굴 사건 앞의 스토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시간 순서 흐름을 잡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번, 2번, 3번, 4번, 5번입니다. 제 교재는 시간 순대로 나열을 했고 강의 때는 제가 한꺼번에 묶어서 하는 게 편하니까 이거를 빼서 지금 여기서 같이 묶어서 한꺼번에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걸 일단 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PPT로 돌아갈게요. 자, 제너럴 쇼머너 사건인데요. 미국의 상선 설면호가 대동강에서 통상 요구, 평양 주민과 충돌했고 박 교수의 지휘 아래 평양 관민이 어떻게 전원 몰살, 그리고 배를 침몰시킵니다. 이 배의 잔해를 주워다가 흥성대원군 때 만든 게 그 잔수함이 되어버렸던 그 배입니다. 그리고 5년 후에 신미양요의 배경이 되죠. 그리고 이제 신미양요가 벌어집니다. 제너럴 쇼머너 사건의 배상금과 개항을 요구하고 개항이 항구를 연다라는 거예요. 통상수교, 상어가 관련해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해달라 이거죠. 거부를 하자 로저스가 군대를 끌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때 아메리카 어제연의 항전, 그리고 미국의 태각, 철수할 때 장군 깃발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영향으로 전국 각지에 척합의를 세웠다라는 거. 여기 보시면 이게 어제연의 장군 깃발 수작이고요. 그리고 동진이가 지금 주먹을 쥐고 싸우고 있습니다. 바로 광화도의 광성보입니다. 광성보. 차량차 갔었는 거고요. 여기가 광성보, 그 대포가 있던 곳이고요. 이제 문제 보겠습니다. 밑줄근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래요. 지금 보시면 평양의 국민들이 대동강에서 이양선을 격침한 이 사건, 정말 제너럴 쇼머너죠. 그러면 제너럴 쇼머너 사건은 신미양요가 일어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정답은 2번. 5번 문제입니다. 광성보 끝자락에, 광성보는 이 사건 당시에 어제연 장군의 지휘 아래 아메리카, 미국에 맞섰던 어제연 장군, 신미양요죠. 미미미. 여기 보시면 어디 들어갈까요? 또 헷갈리면 안 되고 보세요. 제너럴 쇼머너 사건 직후에 터진 게 아니라 병신 언어 순화형 오페르 도구 사건. 그러니까 오페르 도구 사건 이후죠. 정답은 4번 라입니다. 라. 그리고 바로 붙었다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다가 정답을 찾게 되면 이건 오답이 되는 거죠. 헷갈리면 안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전국 각지의 척합의. 두 차례 양요를 물리친 후에 척합의를 전국 각지에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런 흥성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은 서양의 침략을 일시적으로 막은 거는 의의가 있지만 나중에 결국에는 제대로 막아냈다기보다는 시간만 그냥 지연을 시킨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여기 있네요. 근대화를 또 지연시키게 됨으로써 외세 침탈을 나중에 추후에는 더 가속화시켰다라는 거. 이런 한계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서양 침략을 일단 저지시킨 거는 또 의의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흥성대군의 척합이고 서울 종각에 또 척합이가 있어요. 제가 이때 인터넷 강의를 촬영하고 나올 때라서 마침 소품에서 이 소품을 들고 찍은 겁니다. 척합이고요. 여기 척합이 내용이고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6번 문제인데요. 가 사건 이후에 전개된 사실인데 어자연 장군 부대는 가 때 광송부에서 로저스와 맞서 싸웠대요. 신미양요 이후의 내용을 찾으면 되죠. 이거 이후에 종로와 아까 제가 사진 찍은 그곳과 그 외에 전국 각지에 척합의가 세워졌다라는 거. 네, 이렇게 해서 흥성대원군 얘기를 다 해드렸습니다. 저는 또 다음 강좌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